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투표 상황부터 알아보죠. 최민식 기자, 오늘 사전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 3,555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23.41%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총선보다 4.33%포인트 높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2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인천은 22.31%, 경기는 21.71%로 조금 낮았습니다. 네, 최 기자, 여야 모두 사전투표 기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인데 각 당 대표들 오늘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금호동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성준 후보가 출마한 중청동을 지역인데요. 이 대표는 정권의 퇴보를 멈출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국민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 종일 경기도 용인과 이천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경남 거제와 창원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세를 울려 퍼지게 해달라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후에는 대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지원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22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 어제에 이어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이었는데 투표율 10.61%로 역대 총선 최고치였습니다. 4년 전보다 3.47%포인트 올랐고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해도 계속 지난 총선보다는 높은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사전투표에 관해서는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약간 그 불신의 눈초리라고 할까요? 예. 좀 못 믿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양당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상당히 독려하고 나섰고 또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254개 지역구 모두 그 후보들이 직접 첫날 나가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라고 했고 또 한 비대위원장도 함께 그 행렬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가서 찍어도 되는가 보다라는 좀 마음의 안심이랄까 이런 것도 생긴 것이고 사실상 그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도 이번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2016년부터 이제 사전 투표제가 총선에는 최초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사전 투표율이 좀 고공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는 약간 낮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양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세가 결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흘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과 하루 투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달라고 하는 그 점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편의적인 차원에서도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것이 이제 유용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론 이제 그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로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는 상황인데요. 또 17개 시도 모두 첫날 사전투표율이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산, 충청 등의 격전지에서 사전투표 증가율이 좀 높고요. 전남이 23.67%로 최고고 대구가 12.26% 최저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아까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의 편리성 부분들이 몸에 익은 것이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반영됐다 하더라도 평소보다 지난 총선보다는 한 3.4면은 그 정도를 가지고 3.4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전투표 성향은 보통 분노 투표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을 빨리 해야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통상 화를 낼 때요 참으면 병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는 5일도 참기 힘들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투영하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각 지역에 보면 격전지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작년에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보면 당시에도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월 그 사전투표 자체가 22%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표함을 열었을 때 사전투표부터 열었는데요. 통상 민주당 쪽에 30%가 우세하게 나왔고 본투표가 가졌을 때 17%의 격차를 해서 한 13%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높다는 것은 민주당 측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전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대구가 상당히 낮잖아요. 예.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하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 측에서는 아직도 사전투표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전체 성향이 사전투표가 이번은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예. 의지가 명백히 반영이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각자의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본투표 투표율까지 합쳐서 이 합친 투표율을 봐야겠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다른 해석도 있잖아요. 뭐 낮아왔다. 이런 부분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대구는 역대 투표 성향을 보면 사전 투표는 항상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남, 호남 쪽이 좀 높고 대구, 세종, 광주 이런 쪽이 좀 낮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나 뭐 투표율의 뭐 높은 낮음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볼 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사전 투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분산 투표 경향을 하나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가 높으면 진보 계열의 정당에게 유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전 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해왔잖아요. 직장 근접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만 사전 투표한다라는 이런 공식이 깨졌어요. 따라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그래서 진보 성향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이제 워낙 그 전국적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게 예.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또는 뭐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야당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한 표의 효용 가치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경합 지역에서는 내가 이 한 표 행사하면 뭔가 바뀌겠구나. 예. 한 표 가치에 대한 효용성이 늘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합쳐져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이지 특정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만큼 인과관계에 인정되는 사전투표율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이끄는 여야 수장 모두 어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건데 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실 그 수원 유세에서는 신촌 고르시는 거고 이화여대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또는 이 정도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거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장소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또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을 겨냥해서 이화여대 인근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좀 장소를 보면 좀 전략적으로 좀 나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전투표 장소가 어디인지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앞서 나온 것처럼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R&D 예산과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카이스트 그 졸업식에서 있었던 입틀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화여대 인근 투표소를 선택한 것은 뭐 공이 김준혁 후보를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김준혁 후보의 그 발언들은 정말 너무나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를 권고한 바도 있고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지역구의 한 후보를 이렇게 겨냥하는 모습은 저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전국적인 총선 전략상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김준혁 후보를 겨냥하면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야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조금씩 공감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와 민생과 물가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뭐 민주당의 어떤 한 후보를 저격하거나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다라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사전투표소의 선정은 크게 공감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한 후보, 김준혁 후보를 겨냥한 장소 선택이 판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 이 김준혁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장소를 고를 수 있는 거는 사전투표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인근이 아닌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통령께서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해서 이제 또 여기에다가 정치적 의미를 여러 가지 예. 또 막 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행사 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신앙부두 개장식도 있고 또 식목일 행사도 있고 부산대 병원 그런 행사 관련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행사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되신 거고 이에 대해서 지나친 뭐 확대 해석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선지를 따라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도 원래 일정도 변경하고 그러니까요. 투표 장소까지도 또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일종의 뭐 따라쟁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 이제 변경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사실상 정치인이 내놓는 말 한마디 또 그런 뭐 행보 하나하나가 또 정치적 의미가 담기는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국 대표가 원하는 그 속의 정치적 의도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표출될 수 있을까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뭐 따라쟁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전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지금 결국 본투표 열기까지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65% 이상이면은 승리 가능성이 크다. 이게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그 역대 선거의 예. 투표율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17, 18, 19, 20, 21대까지 해서 5개를 보면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승리했을 때가 18, 19일 거예요. 예. 당시에 투표율이 48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한 54 정도 됐습니다. 55를 미만으로 나왔고요. 민주당이 이제 17대와 최근 21대에서의 투표율을 보면은 저희가 마지막 21대만 돌이켜보면 66%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보면 55에서 60 사이가요. 거의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그 딱 붙어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예. 60% 이상 때부터는요. 말하자면 심판 성격이 강한 우리 진보 측의 어떤 투표 성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분석에서 아마 60%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물가,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사전투표나 여러 가지 투표율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들은 이번에 총선이 그러니까 거의 준 대선급의 심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총선과 대선 사이에 있는 투표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읍소 전략으로 가야지 민주당의 한 후보를 가지고 그거를 민주당 전체를 흔들려는 전략으로는 힘들 것이다. 좀 그래 보입니다. 최종 투표율 몇 %로 예상하세요? 저는 21대 66% 이상, 예. 그래서 66에서 70 사이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반면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깨졌다. 이런 반박인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난 대선은 이제 워낙 표 차이가 예. 적었으니까 아마 예. 어떤 경향을 뭐 나타내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저희가 진보 보수의 그 진영을 나눌 때 30, 30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나머지 40%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진영 유불리가 갈린다고 하는데 예. 저는 지금 2030 세대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정책을 보는 눈 같은 걸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없다. 2030은 예전에 2030이 아니잖아요.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새로 들어온 이후인데 예. 공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특정 진영이나 특정 대표를 옹호했다는 것 사실 하나만 갖고 계속 후보직을 유지하잖아요.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기성세대가 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당의 어떤 정책을 응징하러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는 투표는 일단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만은 예. 그 높은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 유리한다 해왔는가에 대한 그런 기존의 통계 갖고 지금의 예상을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선 막판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막말성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 내용부터 볼 텐데 이번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인 맥락, 그 여성 공직자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한테 집착하고 시장한테 더 다가가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들. 박원순 시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은 정말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것, 그거를 갖다가 그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지난해 7월 이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런 발언도 했던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총선이 특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도구로 활용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고 당을 창당하고 나서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 회복을 본인이 하겠다. 물론 뭐 과거의 발언이기는 지난해 합니다만 7월입니다. 예. 물론 어떤 뭐 정치적 의견, 누군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뭐 헌법적 뭐 주어진 기본적 인권 사항이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개인 김준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 후보자로 나선 분께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이것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거 후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민주당 측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먼저 발언에 대해서 좀 반론을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바로 다음 해에 법원도 인권위 결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과거 발언이긴 하지만 2023년에 김준혁 후보가 저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준혁 후보가 아마 작년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3주기 때 아마 그런 글을 올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절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2차 가해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이게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했었고 그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과 이후에 또 다른 발언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 또다시 막 발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연히 낮은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지역 국민들께
텐데 또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를 하고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고 낮은 자세로 이 사안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당시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와 국민의힘은 또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제발 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실상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 여성 혐오 이 발언 한 명의 실수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산범이다.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김 후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저 부분은 범죄에 가깝죠. 2차 가해를 넘어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얼핏 나온 거에 보면은 이제 여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여성의 행위를 탓하는 듯한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죠. 네. 글쎄요, 저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가 회복되나요? 만약에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기존에 했던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이 이런 면도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괜찮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뭐 국가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인정하고 사실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던 면이 있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본인이 명예회복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저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다면 공권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가는 것은 국가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특정 잘못한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공권력을 쓰라는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본인의 발언 잘못이 아니고 본인의 공직을 보는 태도 또는 이 사회 흐름을 보는 태도가 우리가 위임을 해가지고 우리 대신 뭔가를 결정해서 입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각과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내용도 좀 볼게요. 이 김준혁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를 향해 과거 했던 발언인데 내용 들어보시죠. 196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독립군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친일파들이 다 특세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만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만들면서 육군사관학교 교장만큼은 독립군 출신이 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독립군의 후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깨져버렸죠. 그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더욱더 광복군의 후예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그런 사관생도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너무나 안타까운 학교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기회주의적 속성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자,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일단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백배 사죄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준호 후보가 지금 발언들이 예.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화대 여대에 대한 이런 특정 어떤 대학뿐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육군사관학교, 그다음에 고종, 예. 뭐 등등등등 있는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저 발언들이 역사학자로서는 뭐 본인이 감내할 수 있죠. 근데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당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예. 이제 거치 문제는 물리적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보로서 자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한가요? 예를 들면은 저기 대전에 나온 조수현 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종합판입니다.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좋았다. 4.3 제주는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전판 도가니에서 가해자 편 변호했잖아요. 그다음 전세 사기 범죄자들 또 변호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놓고 하는 국민의힘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정진석 후보 1심 실형 받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에서 후보로 놓잖아요. 그다음에 신범철 국방부 차가지고 후보가 돼서 뭐 합니까? 지금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에 대해서 공동 이중섭 전 호주대사와 예. 공동
그 피의자로 지금 지목돼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수두룩하게 지금 다 후보로서 지금 해놓고 나서 본인들은 무슨 깨끗한 척 하는데 물론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옳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 부분은 너무 많은 부분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흔들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매우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미천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보입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논란들은 또 관련된 당사자들이 또 비판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또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이화여대 동창회도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각하게 훼손한 김준혁 후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몰상식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게 묻겠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시켰는지 밝혀주십시오.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김준혁 후보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지금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김준혁 후보는 4월 9일 밤까지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사퇴할 생각은 지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에도 같이 부인과 함께 나섰더라고요. 그 표정도 보니까 뭐 그렇게 별반 기죽은 표정이 없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사전투표에 임하는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했던 그 발언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반미적 성향이 좀 강하고 또 특히 성인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의심될 정도의 그런 발언들이 일일이 뭐 주워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향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발언이 바로 이화여대 그 성상납 미군 장교에 대한 의혹 이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분이 뭐 자칭 역사학자이고 현직 대학 교수라는 분이 어떤 확실한 근거나 사료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종 연산군도 나왔고 뭐 수원 화성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를 살펴볼 때 참 좀 자괴감이 느껴지죠. 유권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도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뒤에는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는가.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글쎄요, 뭐 판세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공직 후보자가 공당에서 공천으로 내놓고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의 과거 행적이 이와 같다면은 이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대로 나가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것이죠. 한병도 위원장이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실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나 후보 본인은 사퇴 생각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뭐 이 부분을 뭐 방임하고 있거나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큰 고민 속에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부적절했고 따라서 당에서 사과를 권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보도 사과에 이르렀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사전투표 이틀째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본투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구민들의 또 선택권이라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체 총선의 판세 속에서 과연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지금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낮은 자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측면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 보겠습니다. 이 대파를 둘러싼 내용인데 중앙선관위에서 앞서 이제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한하는 이 지침을 안내를 했고 이 관련해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접수돼서
이런 지침을 내놨다. 어제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아마 각 투표소별로 예. 대파 반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내린 취지는 뭐냐면 어쨌든 누군가 중앙선관위에 물어봤겠죠. 대파를 갖고 가서 투표를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장에 갖다 대파를 갖고 들어간 건 아니겠죠. 예. 대파를 특정 목적을 갖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파가 상징하는 그 무언가를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분들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갖고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저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장 내에서 일정 그 범위 내에서는 또 선거운동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것 같고요. 이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데 대파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왜곡된 특정 상징물이 되었어요. 뭐 대통령이 대파값도 모른다라는 상징물, 또 하나는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상징물이 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만약에 투표장에 갖고 들어가게 되면 마음 먹고 와서 투표하려다가 그걸 보고 투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대파를 때문에 뭐 한 손에 들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행위 본인의 예. 어떤 자유를 떠나서 예. 그 대파를 보는 유권자들이 보게 되면 투표장에 와서 왜곡된 행위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면 보궐선거 때 뭐 성평등을 위한 뭐라고 해요. 이런 예. 것들도 못 하겠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내로남불이라는 현수막도 못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객관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특정 물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 상황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그 의미 부여된 물건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투표하러 온 분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끼칠까 봐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파를 둘러싼 이런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파 얘기를 하더니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면서요. 그걸 선거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고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고 문의가 들어오면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라고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선관위까지 파틀막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파를 투표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냐를 두고 대파가 아닌 쪽파는 가능한 것이냐, 이 대파가 그려진 옷을 입고 가면 출입 금지냐, 이런 웃지 못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 국정이 낮아졌다, 수준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파가 무슨 죄가 있죠? 대파를 들고 그 대파 값을 모르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파 값도 몰라요 라든지 그런 현수막에 걸리는 거를 막는 거는 합리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선거를 유도하는 거죠. 예. 근데 대파가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대파가 그릴 수 있는 우연치 않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투표하러 가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러면 디올백 들고 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투표장 갔을 때 명품백으로 연상되는 백은 벗고 가야 됩니까? 이런 게 정말 회개하고 정말 웃기고 슬픈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좀 이 현 윤석열 정부의 기관들이 금감원도 그렇지만 선관위도 좀 합리적이고 예. 상식적인 판단들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막는 게 더 투표 심리를 더 부추기는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여당에는 좋지 않은 예. 어떤 결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이게 그 당시 대통령이 대파값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무리 전체 대화를 보면 그 대파값이 875원으로 정해진 경위대 설명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전체 유통 구조에서 이걸 전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물어요. 그래서 그 뒤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5대 대형 그 쇼핑몰에 다 그런 가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책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대파값이 내려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파값을 몰랐다고 하는 저런 이유 말씀들 때문에 대파가 상징하는 것이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예. 것이고요. 네네. 물가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2018년도에 대파가 100원이었어요. 그러다 2021년인가 22년도에 이게 8,000원까지 갔나요? 7,000원까지 예. 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농수산물 가격이라는 건 되게 급등했다 급락했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가 관리 못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따라서 선관위 저런 결정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전에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왜 하죠? 이 말도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여되는 의미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듯이 뭐 일제 샴푸 아까 발표됐잖아요. 일제 샴푸 법인카드 이거 써서 갖고 들어가도 되나요? 그거 제가 똑같은 거죠.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민주당이 이 대파 소재를 갖고선 네거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오늘 이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 들어갈 때 지참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럼 이거 해도 되느냐라고 이거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똑같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맞대응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공방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파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선관위의 결정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뭐 형수 욕설 녹음기 지참할 수 있냐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질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 심판으로 또다시 야당 심판으로 대응하는 큰 기조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대파와 관련된 논란이 선관위에서까지 그리고 투표장에 대파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논란에까지 가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여권의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국민들께 대파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런 모든 논란들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악재들, 나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뭐 그런 요소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 전략을 피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총선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시는 국민들께 사실 야당 심판론으로 맞서기는 저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당 질의를 선관위에 발송을 했다고 하니까 뭐 오늘 밤사이에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가 결과를 내일 또 잠깐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볼 텐데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검사원을 파견한 뒤 다음 날 위법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곧장 반박을 했는데 양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금융감독원이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실존하는 문제를 어쨌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름달을 둥근게 만든 것이 니네들이 손가락을 가르쳤기 때문에 둥그러졌다는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자, 그러니까 이해찬 고문은 금감원이 개별 검사를 이처럼 빨리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 이 검사 하루 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 관권 선거다,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시점이고요. 금감원이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아닌가. 금감원이 어떤 데입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금융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이 어떤 부조리에서 아니면 어떤 부실 때문에 이런 금융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걸 조사해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어떤 방법과 대책을 세워주는 데가 금감원이에요. 큰 규모의. 예를 들면 한 11조, 12조 되는 어떤 부실 대출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면 양문석 후보가 지금 불법 대출 부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대출이 석연치 않은 거 맞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편법 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확인해 줬는데 이게 금감원이라는 거대한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이나 나머지 어떤 일부에서 아니면 대다수에서는 이거 너무 선거 개입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복형 금감원장은 그랬죠. 당시에 이제 재판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통정거래에 대한 어떤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런 주가 조작에 대해서 금감원은 검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주당의 254개 지역에 한 군데인 안산의 상록갑에 나온 양문석 후보 11억 대출에 관련해서 금감원이 움직인다.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하다, 선거 개입이다 좀 주장을 하셨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적발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는 비난을 하기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반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후보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양문석 후보가. 근데 지금 본인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미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기도 했고, 또 본인이 자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억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그중에 이제 6억은 대환을 했고 나머지 5억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불법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일은 다가오고 이미 금융감독원이 행안부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 이제 새마을금고인데 여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불법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그러면 사전 투표 하루 앞두고 이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예.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 차원에서 만약에 정부가 이런 일에 마다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관권 선거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볼 텐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를 향해 당을 위해 결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조금은 저희 당을 위해서 조금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일방적인 희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 그리고 당 전체를 위한 노력들을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두 후보 공이 함께 출마하게 된다면 이게 필패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닌가. 의석 한석이 지금 소중한 이 상황에서 이건 참 안일하게 다들 대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사퇴 압박에도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SNS상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까지 올렸거든요. 완주를 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러니까 윤심의 가장 핵심 참모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저런 부분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현욱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윤심을 거슬리면서까지 나를 내쳐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남구에서 이제 분구가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거의 28년 동안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보수의 탑파이셨습니다. 심지어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도에는 지금 현 부산시장은 박현준 시장께서 의원을 했던 곳이고요. 그만큼 여기는 무조건 보수 후보가 됐던 곳인데, 지금 현재 장해찬 후보가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 저희 후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곤혹스럽죠.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현욱 상대 후보나 국민의힘 측,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 이런 선대의 입장들을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달래도 모자랄 판에서 힘으로 누르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도 상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완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부터 볼 텐데, 황운하 의원이 어제 오전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과 관련된 학교폭력 의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언론에 알렸다가 돌연 취소를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들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상당히 부각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했다가 이제 그것을 취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공작적 성격이 강했던 과거 여러 사례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김대옥 녹취부터 시작해서 지난 대선 직전에 있었던 김만배 신앙립 공작 사건이라던가,
혹은 뭐 그 이후에 뭐 김부겸 의원이 제시를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던가 뭐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그 당시에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소환이 되면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소하고서도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그쪽에서 좀 어떻게 입증을 해보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인터넷 매체가 지금 연관이 돼 있으면서 실제 중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 취재하는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죽하면은 그것을 이제 만류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공작적 행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작적 행태다 좀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운하 의원은 어제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과잉 대응하냐, 지난해 5월에 학폭 사건에 아들이 포함됐는지 답변하라, 이런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글쎄요, 일단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또 도려 취소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추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품격 있는 선거를 위해서 일단 취소를 했고 뭐 선거 후에 부분을 또 다시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마 황운하 의원이 뭐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뭐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또 질문에 답을 하라라고 하면서 또 직격을 날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황운하 의원이 어떤 자료를 들고 있는지를 좀 밝히고 내놓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 전에는 뭐 정말 품격 있는 선거를 위해 이 부분이 취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운하 의원 측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좀 구체적인 근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도 나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공약으로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물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주는. 이걸 들어보니까 실제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이런 공약에 대해서 자기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하향 평준화하자는 조국식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요, 저건 납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의 말씀 그겁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게 되면 대기업을 지향했던 여러 가지 그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도 취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리는 이유가 대기업을 못 가서 이거가 아니고, 못 가서가 아니고 실제 본인이 원하는 복지제도나 임금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뭐 후방 효과든 전방 효과든 어쨌든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게 되면 대기업의 여러 가지 또 영구직들이 안 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방 후방 효과끼리의 부작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 자체가 대기업 있는 임금을 왜 낮춥니까? 낮은 임금을 높여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말은 뭐냐면 본인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면서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낮춰서 하향 평준화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로서의 시각에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인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식 사회주의라며 조국 대표를 또 히틀러에 빗대기도 했는데 이 관련 내용들도 들어보시죠.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아니,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습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건 사회주의 아닙니까?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습니다. 서울대에서 일 한 번 안 하면서 월급 다 타먹었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월급을 깎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조국 당 만들어졌을 때 웃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고만장해서 헌법을 바꾸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뜻 보면 조국 대표의 몸집 키워주는 것 같다라는 인상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이고요.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뭐 공세를 피시는 거야 뭐 어쩌면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3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 동의하실지는 국민들 나름대로의 판단이시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조국 대표의 몸집을 많이 키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계속해서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 소식도 짚어보죠. 송 대표는 TV 방송 연설에 출연해서 옥중 연설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하얗게 센 모습으로 지금 옥중 연설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관곡히 요청을 해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져서 이제 연설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참 이번에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직 후보자로 나온 분들 또 심지어는 옥중에서 이렇게 창당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전과와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제1당의 대표로서 또 뛰고 계시고 또 수사받거나 징계받거나 피고인인 분들이 주로 비례대표로 나오는 정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현상들이 과연 22대 총선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렇죠. 또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22대 그 원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선거법 위반 혐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혐의 또 실제로 불법 자금 수수 등과 연관해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그 헌법적 가치와도 위배되는 주장들을 펼치면서 과연 옥중 연설을 하고 또 입후보하고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출마의 자유가 있다는 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역시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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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납치했던 전화를 받은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범에게 600만 원을 건네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다급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한 시민이 이 여성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덕분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년 여성이 안절부절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옆을 지나던 남성이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전화를 끊으라고 설득하지만 전화기를 놓지 못합니다. 무단횡단까지 하며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딸을 납치했다며 6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계속 따라가며 시민들을 불러 모았고 시민들은 마침 지나가던 순찰차를 다급히 멈춰 세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데 뭐 딸이 납치를 당했다 이런 전화를 받고 우리 얘기를 안 듣고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이곳 신목동역에서 당산역으로 이동하려는 피해 여성을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아차립니다. 전화를 끊으면 뭐 딸을 더 뭐 죽이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받고 계셔가지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6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1,500여 명, 피해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곳곳에서 투표 관련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1시께였습니다. 울산의 한 이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서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네,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전투표 그리고 오늘 10일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투표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거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청소년증 이렇게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것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캡처한 사진본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앱을 캡처한 사진으로 이미지를 보여줄 경우에 신분증으로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인증샷도 헷갈리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인증샷.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투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투표소 앞에 이 표지판이나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엄지척이라든지 승리의 V자 표시해서 SNS에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투표소 내 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예. 촬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 위법 행위가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대용지에 1번, 2번이 없어서 또 당황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 2번 어디 있어 이래서 찾으시는 분들 예. 참 많으시는데요. 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또 1, 2위를 차지하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서 1번, 2번이 없고요. 대신에 다들 아시겠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입니다. 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 칸이 굉장히 좁아요. 38개 정당이 참여를 해서 투표 용지 길이만 51.7cm입니다. 이 여백이 좁기 때문에 여러 칸에 겹쳐져서 찍으실 경우 무효표 된다는 것 조심해야겠어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한 표잖아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바르게 표기해서 사표가 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에 이렇게 있는 거고 5번은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신당 순으로 적혀 있다. 이 점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소식입니다. 일단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푸바오의 팬들 하면 푸덕이라고 하잖아요. 푸덕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국에서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영상 44초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푸바오가 두리번거리면서 준비되어 있는 먹이들, 푸바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대나무잖아요. 네. 대나무, 죽순, 사과, 당근이 놓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푸바오가 뽑은 원픽 바로 빨간 사과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푸바오가 중국 현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식대로 적응을 돕고 이 적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의 방식대로 적용을 해나갈 거라고 합니다. 네, 또 푸바오의 할아버지, 또 강바오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을 떠나면서 지금 남긴 친필 편지도 굉장히 좀 알려지고 있어요. 아, 이 친필 편지 보신 다음에 울컥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푸바오라고 돼 있는 이 편지죠. 네. 사실 몇 줄이 안 됩니다.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몇 줄이 안 된 이 편지에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푸바오가 2020년 7월 20일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이 강철원 사육사와 교감했던 그런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 4년여의 시간 동안 교감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와의 관계보다 더욱더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떠나는 이 강철원 사육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에 관계 해체라든지 가족의 해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물과 사람이 보여준 이 따뜻한 교감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사육사가 출국 전날인 2일 모친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예정대로 푸바오와 함께 좀 출국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철원 사육사가 맡은 역할을 다른 사육사가 대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신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푸바오가 하물기에 함께 동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이 화물기에 사람이 타려면 범죄 경력 조회수를 입국하는 국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한국 외교부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됐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님이 이 푸바오 가기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육사를 구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또 강바오 사육사, 그러니까 강철원 사육사의 의지, 또 가족들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주말입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겉옷으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산불을 비롯해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 세종과 충북, 영남권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고요. 내일도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5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